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방문학에서 교정학을 담당하는 이준 선생님입니다. 자, 올해 2023년도 9급에 이어서 7급 전공 과목인 시험이 지난 토요일 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시험은 모든 시험이 마무리가 되었고, 여러분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그 7급 그 교정학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해설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예년과 뭐 큰 차이는 없었던 부분이지만, 우선 교정학 부분과 교정학과 형사정책론에서 교정학이 전체 1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형사정책이 10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중에 교정학 법령 쪽에서 정확하게 1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론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자, 여기서 법령의 한 문항은 형집행법과 소년법을 혼재해서 섞어서 낸 문제가 한 문장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냥 법령으로 놀았고, 자, 형사정책에서는 이론과, 자, 법령이 5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론이 5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박스형의 문제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형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수험생들도 있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서 자, 세부 시행 규칙을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교육과 교화 프로그램에 있어서 세부 시행 규칙까지 내용을 다 보지 않았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형사조정의 절차와 그 다음에 종료의 지문까지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령집을 보지 않았던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생소함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샘슨의 집단 효율성 이론인데, 집단 효율성 이론의 개념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많이 다루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범죄학 쪽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정학 책에도 많이 수록이 되지 않았던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패터슨의 조기 개시형과 후기 개시형을 물어보는 형태가 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기출이나 이런 데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이 네 문항이 좀 더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옳은 거와 그 다음에 틀리는 거 찾는 문제의 형태로 객관식은 출제가 되는 범위에서 옳은 거는 7문항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틀리는 문항이 18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학습을 한 수험생이고 기본서와 법령집을 충실히 한 수험생이라면 좋은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또한 기본서나 법령집을 충실히 공부하지 않고 요약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또한 기출문제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형태로 시험 준비를 해온 수험생이라면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출제가 됐고, 또한 매년 7급의 경우에는 사례형 문제가 하나 제시가 됐는데, 역시 올해도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가 제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험생들이 상대성을 갖고 있는 형태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본 수험생도 계신 반면에 또 상대적으로 좀 부담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수험생들도 계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험생들이 좀 더 그 기본서와, 근데 이번 7급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내년을 준비하시는 9급 수험생이나 아니면 7급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교정학만큼은 법령이 굉장히 중요시 다뤄지는 형태라고 예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정말 충실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과, 또한 여러분들 내년에는, 자, 올해는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이 된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제가 없었지만, 출제가 되었지만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자, 내년에는 여러분들, 자, 보호직의 형사정책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출제 영역을 한번 좀 보시면은, 자, 교정학 부분 출제에서는 이론 부분이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은 혼합형을 포함해서 14문항을 출제가 됐는데, 사용 확정자, 그 다음에 보호장비,
그 다음에 작업시간 등. 여기서 여러분들 좀 느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작업시간 등이라는 부분이 자, 휴일에 작업에서 작업시간 등으로 작년 22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된 내용이 두 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네 번째는 권리구제 방안이 출제가 됐습니다. 수용자 권리구제 방안에 대한 거는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수업 시간에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 여러분들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단독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단독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규우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민형교도소법, 그 다음에 분류심사, 그 다음에 이송에 있어서 지방교정청 이송 승인에 관한 사항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처우 및 위로금, 역시 위로금 부분에 있어서도 개정된 내용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여러분들 그 개정된 내용이 작년 2022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됐던 내용이 모두 다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교육과 작업,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시간 등 부분이 연속해서 두 문항이 출제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소년 수용자에 관련된 내용으로 형집행법에 관한 거와 소년법에 관한 혼합형의 문제 형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형사정책론에서 이론 부분과 법령 부분에 있어서는 자, 형사정책에서는 이론 부분 5문항과 법령 부분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자, 이론 부분 쪽에서는 밀러의 하위계층 문화 이론 크게 뭐 어려움 없이 출제가 됐고 형사정책 연구방법론 당연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주의 깊게 봤지만 자, 요 발달범죄론 쪽과 그 다음에 샘슨의 집단 효율성 이론 요 두 부분이 우리 수험생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낙인 이론과 다이버전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과 자, 그 다음에 소년법, 보호관찰법. 자, 이례적으로 여러분들 보호관찰법 쪽에서는 주로 구급 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갱생보호 제도에 관련된 거를 물어보는 거는 구급이 좀 더 출제 영역이 많았던 내용이었지만 요번에 7급에서도 갱생보호 제도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호관찰법에서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에 대한 거 숙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특별준수사항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일반준수사항만이라도 꼭 숙지를 해달라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특별준수사항을 시험 문제에 물어봤는데 선택지 지문에 틀리는 것 중에서 일반준수사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연히 보호관찰법에서는 여러분들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에 대한 거는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법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처분 주요 4법 중에서는 보호관찰법과 전자장치 부착법이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년법은 소년사법 정책론에서는 소년법이 출제가 됐는데 자, 9급 같은 경우는 보호소년법 출제가 꾸준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번 7급에서는 보호소년법은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누가 법령을 더 꼼꼼하게 정리를 했냐, 두 번째는 누가 더 기본서를 더 꼼꼼하게 점검을 했냐,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사용확정자 처우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1번 문제는 여러분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적견 횟수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적견 횟수는 매월 4회로 기준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확정자 적견 횟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전화통화 횟수를 체크해야 되는 부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이고 자, 사용확정자는 교도소에만 돕고 수용합니까? 사용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다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사용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는 일반 경비와 중경비. 답은 3번 금방 나오는 부분이겠죠. 자, 4번 사용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자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관을 할 수 있다. 사용확정자 거실 참관, 미결 수용자, 사용확정자 특례사항 반드시 숙지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제가 2월 26일 날 진행했던 1일 익힘장 특강에서 1, 2, 3, 4번의 선택지 지문을 모두 다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보호장비에 관련된 건데 자, 여러분들 안전과 질서 쪽으로 들어가서 보호장비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보호실과 진정실 수요권 요건이 1순위라고 그랬는데 역시 여러분들 올해 같은 경우는 9급부에 이어서
보호장비 사용 요건에 관련된 부분을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장비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금방도 답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3번 보시면은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 수갑과 보호의자와 보호침단은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자,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단서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보호의자나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답이 금방 보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충실히 하신 수험생이라면은 잘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 선택지 지문 4개 중에 2개가 익힘장 특강에서 그대로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면은 수용자에 대한 휴일의 작업부가 있죠. 휴일의 작업부가 이렇게 나와있죠. 이 개정법령에 관련된 부분이죠. 개정법령에 관련된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고 꼭 점검을 하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휴일의 작업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자, 여러분들 형집행법 제71조 작업 시간 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5항의 공휴일, 토요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그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 기억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죠. 자,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작업장의 운영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안전이나 이익을 위하여 공공의 안전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 그 다음에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 답은 금방 보이시죠? 교도관이 신청하는 경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체크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작업시간 등은 내년도 9급과 7급에서 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1일 작업시간은 몇 시간? 8시간으로, 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 뒤쪽 지문에서 또 한 문제가 나왔죠. 뒤쪽 지문에서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1일의 작업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자, 휴식, 운동, 식사, 접견, 실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 시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당연히 제외하는 거죠. 그죠? 제외한다. 그 다음에 취사, 청소, 간병 등 교정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의 1일 작업시간은 몇 시간? 12시간이라는 거. 시간 숙지하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주의 작업시간은 몇 시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근데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 이거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주의 작업시간을 몇 시간? 8시간을, 자, 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9세 미만의 수용자, 19세 미만 수용자의 작업시간은 일일 몇 시간? 8시간은 동일해. 자, 근데 일주에 몇 시간? 40시간이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은 뭐 문제를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1, 2, 3, 4번의 선택지 지문은 제가 익힘장 특강을 하면서 개정법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라고 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다뤄줬는데 그대로 네문항이 다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말장난 하듯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우리 교정직을 준비하는 교정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절대적으로 법령을 기준으로 공부를 할 때 말 그대로 말장난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답은 금방 1번이 보이는데 2번 봅시다. 수용자가 순회전공 공무원에게 말로 청원하여 순회전공 공무원이 그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실에 여러분들 일르는데 교도관이 참여해?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지?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아니 되며 자, 여기 말장난하는 거 보십시오.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 순회전공 공무원 또는 소장에게 청원하네? 소장안에 봉한우 소장에게 제출하는 거지? 그러면 소장에게 청원하면 소장이 다 까보는 거 아니에요? 말이 돼? 안 되잖아. 그지? 자, 그래서 소장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거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순회전공 공무원, 그 다음에 관할 지방교정청장? 맞아 틀려,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또는 누구? 소장이잖아, 소장. 그죠? 그래서 얘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역시 그거를 뒤집어 갖고 출제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말장난 하듯이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 부분에 대한 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수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그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2회 이상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에 따른 비용에 있어서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현금 또는 수입인자로 법무부 장관, 지방교정청장, 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필요적인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되고, 자, 그럼 비용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결정의 유예를 통지할 수 있다라는 역시 임의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자,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비용을 전부 반환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을 한, 자, 공개 결정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자,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필요적인 거. 여기서 여러분들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 가지고도 이미 장난쳐갖고 출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아시죠? 자, 그러면은 역시 여러분들 1, 2, 3, 4번 모두 선택지 지문에서 제가 적중을 시킨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익힘장, 올해가 내년 9급 수험생들을 대비해서 그 다음에 7급 수험생을 대비해서 2월 달에 익힘장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 익힘장 특강은 정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 올해 역시 공채 9급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급뿐만 아니고 9급과 7급뿐만 아니라 이 경채시험 3월 초에 시행됐던 경채시험에서도 익힘장 특강에서 거의 완벽하게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경채의 경우에는 실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거의 익힘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우리가 법령,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거의 다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힘장 부분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5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심지어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죠. 뭐냐고? 이 문항이 나왔는데, 자, 교정 관련 위원회가 나왔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했는데 위원회 틀렸으면 나하고의 인연은 끝이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올해 같은 경우 9급의 경우에는 두 문항, 위원회가 무조건 무려 두 문항이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7급에 역시 마찬가지로 가석방 심사위원회 단독 문제를 한 문제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뒤로 나눠드리는 프린트 한 장, 한 장 그것도 안 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문제 맞추는 건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반드시 보셔야 되고, 답은 금방 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입니까? 차관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부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자, 프린트에서 자, 익힘장에서 두 개가 그대로 적중, 세 문항이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요거 하나 들어가지 않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 하면서 충분히, 그 다음에 법령하면서도 충분히 수십만 번도 더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자, 6번 봅시다. 6번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6번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좀 힘들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령 자체의 1번 지문과 3번 같은 경우는 형집행법 제64조인 교화 프로그램에서 자, 소장은 수용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이 항은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범죄 원인별로 그 다음에 적절한 교화 프로그램의 내용, 교육, 장소 및 전문 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그랬죠? 범죄? 원인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 말장난 하듯이 글자 하나의 형태를 바꿔놓고 출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좀 당황스럽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문화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시행규칙 115조와 117조인 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서 2번과 4번 지문, 2, 3, 4번의 지문이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보지 않았던 그런 지문이었을 겁니다. 그런 법령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 지문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는 형태나 아니면은 수험생들이 긴장감을 많이 갖는 그런 형태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 역시 여러분들 여기서도 형집행법 제64자 1항 부분에 있어서 익힘장에서 제가 그 선택지 지문을 만들어 갖고 그 익힘장에서 나와서 한 문항이 그대로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밀러의 하위계층 문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밀러의 하위계층 문화 이론 같은 경우는 대항적인 성격으로 파악하지 않고 그 자체를 고유한 문화로 접근하자라고 하는 거죠.
접근하자고 하는 거로서 자, 중류계층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중류계층의 가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만의 문화를 따르는 행위를 하다 보니 그 자체가 중류계층이나 계층의 가치나 그 다음에 행동 패턴과는 상치됨으로써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위계층의 밀러의 하위계층의 주요 관심사 몇 가지? 여러분들 알고 있는 6가지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6가지에 있어서 말썽, 그 다음에 강인, 그 다음에 교활, 흥분, 운명, 그 다음에 자율,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나눠지는데, 말썽이라는 거는 뭐 쌤이 수도 없이 얘기한 것처럼 자, 주위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고를 치고 사고의 결과를 회피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둠으로써 그 대표적인 것 같은 게 뭐 경찰서에 가서 난동을 부리거나 이런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강인 같은 경우는 남성다운 육체미를 과시하는 거로서 뭐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히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거 얘기하고, 교활 같은 경우는 자, 도박, 사기, 탈법 등과 같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능력, 나를 속이기 전에 내가 먼저 남을 속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흥분 같은 경우는 스릴이나 모험, 이런 권태감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 관심을 갖는 형태로서 뭐 폭주족 이런 것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명 같은 경우는 자신의 미래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운명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는 거고, 자율 같은 경우는 권위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혐오하는 것,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고, 답은 4번이라는 거 금방 보이시죠? 여러분들 1번 지문을 체크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밀러의 하위계층은 고유의 자, 독자적인 문화, 이거 기본 개념이잖아요. 그죠? 어? 자, 역시 여러분들 선택지 지문 2개가 자, 익힘장 특강에서 적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익힘장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교정 이념 중 무력화, 이거 무력화에 관련된 거, 재지론, 무력화, 무능력화, 이거에 대해 무력화를 다른 표현으로 무능력화라고도 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수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틀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력화는 범죄성이 강한 자들을 아예 추방이나 구금이나 아니면 사형시킴으로써 범죄를 원천적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범죄 능력을 무능력화시키는 거를 바로 무력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능력화라고 하는데, 다시 무능력화는 어떻게? 2가지 형태로 구분되죠. 어떻게? 집합적 무능력화와 그 다음에 선별적 무능력화로 구분되는 거. 그죠? 집합적 무능력화는 유죄가 확정된 모든 강력 범죄자에게 장기형을 선고하자고 하는 거고, 선별적 무능력화, 다시 말해서 선택적 무능력화라는 거는 직업적이고 상습적이고 중두범자만을 선별하여 수용하자는 거지. 뭐 금방 보이는 부분이야. 그러면은 자, 집단적 무력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습범죄자의 구금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거, 집단적 무능력화. 뭐죠? 선별적, 선택적 무능력화라는 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듯이 개념만 숙지하시면 정확하게 다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무력화 대상자 선택에 있어서는 잘못된 긍정과 그 다음에 잘못된 부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납니까? 자, 잘못된 긍정이라는 거는 위험성이 없음에도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어 장기간 구금함으로써 무능력화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잘못된 부정이라는 거는 위험성이 자, 있음에도 위험성이 없는 거로 예측되어 구금되지 않음으로써 범죄 능력이 무력화되지 않아 사회에 대한 위험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잘못된 부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사례도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던 거로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익힘장에서 15번의 익힘장 10페이지에 15번의 선택지 지문 하나가 그대로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봅시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연구방법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뭐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자, 실험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연구. 자, 실험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범죄 피해자 조사, 그 다음에 사례 연구. 자, 피해자 조사는 범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피해 경험을
보고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별적 사례조사는 범죄 개개인에 대한 인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호 연결관계를 규명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참여적 관찰 방법은 자, 연구자가 직접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 금방 다 아실 겁니다. 다시 그러면은 자, 피해자 조사에 있어서는 암수 범죄에 따라서 직접적 관찰과 그 다음에 간접적 관찰로 나눠지는데, 간접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다시 간접적 관찰은 세 가지 형태로서 자기보고 조사, 그 다음에 피해자 조사, 그 다음에 정보 제공자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자기보고 조사는 설문지나 면접을 통한 방식을 말하는 거고, 피해자 조사라는 건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방식. 자, 마지막으로 정보 제공자 조사는 범죄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간접적 관찰의 방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기후제도에 관한데, 기후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답 찾는데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도 없이 수십만 번도 더 얘기했어. 목이 터지라 떠들었습니다. 형기중 1년 중. 1년 중이잖아.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야, 5년형 형기를 받았으면, 5년에 걸쳐 나가면 1년 중에 5년에 20일 가는 게 아니라고. 형기중. 1년에 한 번씩, 형기중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간다고. 알았지? 그래서 1년 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후자는 기후중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신의 신상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까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 법령하면서 보호관찰소 아니라고도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기후기관은 형집행기관에 포함되나 특별기후기관은 형집행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군대에서 휴가기간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군대에서 휴가기간이 군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도 안 나간다 그랬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기후자의 여비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기후자가 신청할 경우 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 기후자의 여비와 그 다음에 기후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지. 자, 근데 소장은 기후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기부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10번, 10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 느끼는 게 있죠. 뭐냐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법령의 말장난 하듯이 법령의 문장 하나씩 바꿔놓고 출제를 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꼼꼼히 보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익힘장에서 4개의 지문 중에 3개가 그대로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밴드에 통해서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 조만간에 동영상도 이렇게 이제 붙여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형사조정 해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형사조정의 절차와 그 다음에 형사조정 절차의 종료 부분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문을 보는 순간 뭐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관련된 형사조정 해부 제외 사유 반드시 숙지하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 해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러분들 형사조정 해부 제외 사유에 있어서는 피의자가 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 두 번째는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자, 마지막으로 불기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경우. 여기서 자, 여러분들한테 수도 없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기소유예의 유예 처분의 사유는 자, 해당된다. 해당 경우 제외된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지. 그 답을 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다만 1번, 2번, 3번의 지문이 상대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특히 2번과 3번 지문에 있어서 형사조정의 절차와 절차의 종료 부분, 다시 말해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 43조와 45조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 지문은 사실 법령을 하면서도 모든 강사들이 많이 다뤄주지 않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선택지 지문을 꼼꼼히 봤다라면 4번에서 금방 답이 이거구나라고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익힘장에서는 형사조정 해부 제외 사유를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힘장에서 그대로 다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소년법상 보호사 간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답은 금방 보입니다. 첫 번째 1번은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소년법 제10조 뭐다? 진술 거부권의 고지라는 거. 뭐 많이 본 지문이고. 자, 두 번째는 소년부는 자,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들 동법 12조, 제12조인 전문가의 진단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3번 소년부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일을 지정해서 소환한 사건 본인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소환 및 동행영장에 관한 거. 자, 그 다음에 4번 임시조치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자, 여러분들 여기 임시조치 그 기간 반드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3+3, 3+3, 1+1. 다시. 자,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서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조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 보호자, 소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의 위탁은 3개월이며 3개월이 연장 가능한 거 3+3 이렇게 숙지하라 했고 자, 그 다음에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 역시 3+3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은 1+1 이렇게 돼 있지. 여기 없잖아, 여러분들. 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답은 금방 보이는 부분이죠. 자, 여기 2개월. 자, 아니죠. 자, 역시 여러분들 익힘장에서 두 개의 문항이 선택지 지문으로 자,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이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알았죠? 자, 13번 봅시다. 자, 민형교도소법에서 교정 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로 나왔습니다. 자, 1번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인에게. 자, 그 다음에 수탁자가 교도소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탁 계약 기간은 6년 이상 10년? 아니,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그 밖의 경우에는 1년에서 5년 이하고.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 여러분들 유일하게 제가 얘기했잖아. 우리 법에서 나오는 우리 교정관계 법령에서 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청소년성보호법에 여성가족부 장관 두 개 나온다 그랬지. 근데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 미리 뭐 문제될 거 없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수탁자가 처분을 위반한 경우 1년 동안 위탁 업무의 전부 정지를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그죠?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선택지 지문 3개가 그대로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 봅시다. 보호관찰법상 갱생보호 개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역시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쌤은 이 보호관찰법에서 이 갱생보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주거지원에 관련된 부분과 자, 그 다음에 취업지원에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이 법령을 보지 않았던 수험생들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답은 3번이고 갱생보호는 갱생보호 대상자 친족 또는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정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도움을 받을 수 연고자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이들의 도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여 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번 봅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특별준수사항을 포함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별준수사항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일반 준수사항만이라도 꼭 숙지를 하라고 하는데 자, 일반 준수사항은 다 알 거야. 일반 준수사항에 있어서 상주생업,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자, 방문, 마지막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몇 개월? 1개월 이상의
국내 여행을 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거. 이거 기억하라고 했지. 자, 근데 답은 금방 여기 나오잖아. 그죠? 응?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까? 어렵지 않게 접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일반 준수사항, 이 토대를 보셔도 알겠지만 일반 준수사항만큼이라도 꼭 숙지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번 발달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러분들 발달이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숀베리 후기 개시형과 그 다음에 만기 개시형으로 구분되는 거는 패터슨의 분류입니다. 패터슨은 자, 조기 개시형과 만기 개시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사실 제 대표 저자가 있는 아담 교정학에서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자, 이 상황에 대한 패터슨의 분류를 좀 더 깊게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신간을 내면서 이제 패터슨의 부분에 대한 것도 다뤄주는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좀 갖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숀베리가 아니고 후기 개시형과 그 다음에 자, 조기 개시형과 후기, 만기 개시형의 경우에는 누구? 패터슨입니다. 패터슨. 자, 패터슨을 구분하는 거고 숀베리 같은 경우는 상호작용 이론으로서 범죄의 개시는 청소년기 동안에 전개되는 사회 유대의 약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숀베리의 상호작용 이론이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설마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신 분은 없겠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모피트에는 청소년 한정형 범죄자와 인생 지속형 범죄자. 청소년기에 잠깐 했다가 성인이 되면 정상적으로 가는 거고, 자, 인생 지속형 범죄자는 쭉 범죄자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자, 16번 부분에 대한 거는 자, 난이도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7번 봅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특강에서는 모비트하고 샘슨과 나웁의 나이 등급 이론에 관련된 부분은 자, 익힘장 특강에서도 다 다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봅시다. 분류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정기 재심사는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재심사를 말하고, 자, 그 다음에 형기의 3분의 1 도달할 때 실시하며 부정기형 정기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합니까? 단기형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조사 방법에는 수용 기록 확인 및 수용자와의 상담, 그 다음에 수용자 가족 등과의 면담,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에 대한 의견 조회 등이 포함된다는 거. 분류조사 방법인 거. 자, 그 다음에 3번은 수용자 질병으로 인해, 자, 질병으로 인한 겁니다. 질병으로 인해 분류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용자에 대해서 분류심사를 하지 않는다. 제외자입니까? 유해자입니까? 유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용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만 그 대상으로 한다. 자, 여러분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71조 분류검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2항에 있어서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의 처우상 필요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 단서 규정에 따라 다만 수용자가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나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할 때는 인성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자, 신입심사 대상자만 자, 그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의 처우상 필요한 수용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익힘장에서는 2개가 적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8번 봅시다. 자, 형집행법상 여러분들 수도 없이 얘기했던 지방교정청장 이송승인권에 관련된 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다른 교정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수용인원을 다른 지방교정청장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첫 번째, 일시적 부조, 그 다음에 뚜렷한 불균형, 그 다음에 긴급하게 이송, 기억나죠? 이 부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지? 혼고 수용 사유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19번 봅시다. 수용자의 사회적 처우와 위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2번 지문이 아주 교묘하게 출제를 했던 지문입니다.
사회적 처우 활동 중 사회교육이나 사회봉사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사회봉사에 관련돼, 자, 사회적 처우에 관련돼서는 개방, 완화경비급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 사회교나 사회봉사,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자, 단서 규정에 따라서 처우상 특히 필요하면 일반 경비 처우까지 가능한 부분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활동, 다시 말해서 연극, 영화, 그 다음에 그 밖의 문화활동에 관한, 문화공연 관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가 뭐로 돼 있지? 사회견학과 사회봉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문을 진짜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은 수험생들은 접근 자체가 상당히 부담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은 완화경비 처우급과 개방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하나여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어디까지? 필요시 1반까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 가족 만남의 날과 가족 만남의 집은 동일한 처우라는 거 준용하는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작업으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에 장애가 발생할 때 이거 위로금 관련된 거죠? 자, 개정되기 이전에 자, 위로금은 소장이 수용자를 석방할 때입니까? 아니죠. 소장이 수용자를 석방할 때 수용자 본인에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지? 본인에게 지급하고 조의금은 누구에게?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는 거. 알았죠? 놓치지 마십시오. 응? 자, 전체 지문 다 그대로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사례형의 문제입니다. 사례형의 문제. 사례형의 문제인데 자, 아주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자, 외국 국적이야. 외국 국적. 그러면 특별한 보호에서 누가 되는 거지? 외국인, 수용자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됐지? 두 번째 키워드는 여성이야. 여성 나왔으니까 우리 머릿속에 첫 번째 그릴 게 뭐지? 여자 목욕탕에 남자 때밀이 아저씨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거 머릿속에 그리면 되는 거지. 그게 키워드야. 알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게 첫 번째 키워드고 얘가 두 번째 키워드고 세 번째는 신입자야. 처음 교정시설에 들어오네. 알았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있잖아. 외국인 수용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을 거고 여성 수용자의 내용이 관련된 게 들어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입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파생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특별한 보호는 쌤이 나온다 했어 안 나온다 했어? 특별한 보호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특별한 보호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얘하고 같이 연동 봐야 되는 건 엄중관리 대상자까지 묶어갖고 하나로 보시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죠. 자, 그거를 사례로 냈습니다. 1번 봅시다. 소장은 A가 질병 등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야. A가 질병, 자, 여러분들 여성이고 이건 필요가 없어. 자, 근데 외국 국적. 야, 위독과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국적에 속하는 나라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의 장, 그 관원, 가족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됐죠? 두 번째, 이송이나 출정으로 호송하는 경우, 자, 봐봐. 남성 수용자. 그러면 봐봐. A를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기가 누가 되는 거야? A가 여성이잖아. 그러니까 여성. 그지? 여성. 그러면 남자와 여자 호송 차량에 좌석을 분리하는 거. 기억나지? 호송시 분리. 그 다음에 3번. A와 교정시설 외부의 사람이 접견하는 경우에 접견 내용의 청취, 녹음 또는 녹화될 때 A가 국어로 의사소통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 여러분들 뭐가 되는 거? 접견 시 외국어 사용이 되는 거잖아. 자, 이때 허가해줘 안 하죠?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소장은 A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여기 신입자에 관련된 거네. 자, 봐.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로부터 신입자 관련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수용된 날부터 3일 동안 여기 맞아 안 맞아? 여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죠? 자, 형집행법 시행령 18조 소장은 신입자가 환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수용된 날로부터 며칠?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여야 한다라는 거. 자, 근데 신입자 거실에 수용된 사람에게는 작업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 기억나죠? 뭐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워드가 뭔지를 잡았으면은 접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들 선택지 지문 4개가 모두 다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중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서나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온리 익힘장 특강에서 적용된 하루 동안에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진행됐던 익힘장 특강에서 진행된 부분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1번 전자장치 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여기는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을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내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개정된 내용을 참고를 하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은 부착명령 판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상한이 아니고 하한이라는 거 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준수사항에 관련된 거는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피부착자의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 국내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는 겁니까? 허가해야 됩니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죠? 자, 피부착자의 의무. 그 다음에 4번 살인범죄자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거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숙지할 수 있게끔 정리도 해줬죠. 자, 어떻게? 자, 성범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사항에 나와 있는 강도범죄자. 자,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개정된 내용 반영에 따른, 자, 스토킹 범죄자. 그죠?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에는, 자, 이거는 뭐야, 여러분들? 임의적이잖아요, 임의적. 임의적.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얘기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항에 나와 있는 유괴범죄자와, 자, 그 다음에 3항에 나와 있는 살인범죄자 기억나죠? 살인범죄자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자, 위험성이 있는 놈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저지른 놈. 그죠? 이렇게로 나눠지는 거죠. 자,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임의적이라는 거. 임의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저지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필요적이라는 거. 필요적인,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인 거. 이거 숙지하라고 그랬죠? 이거 여기 나왔잖아요. 4번.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인 부분만 충실하게 보셔도 별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들 익힘장 특강에서 완전 모두 다 적중을 한 부분입니다. 꼼꼼하게 다 적중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22번 봅시다. 자, 아까 혼합형 문제입니다. 소년에 관련된 부분이고, 자, 자, 형집행법상과 소년법상, 소년 수용자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자, 물어본 겁니다. 1번, 19세 이상의 수용자,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같은 교정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그죠? 분리수용. 두 번째,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성적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인가? 자, 누구지?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4번 봐봐. 19세 미만의 수용자의 처우를 전담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학용품 및 소년의 정서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두어야 한다는 거. 자, 여러분들 특별한 보호의 소년 수용자에 관련된 거 알았죠? 뭐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거는. 자, 익힘장 특강에서는 자 24번에 49페이지 24번에서 4번 지문만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3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자, 공동체의 사회 통제에 대한 노력이 무너졌을 때 범죄율은 상승하고 지역의 응집력은 약해진다. 이에 지역사회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샘슨의 집합 효율성 이론은 이게 여기가 포인트야. 이것만 알면 돼. 이웃 간의 유대 강화와 같은 비공식적 사회의 통제가 중요하며 자, 특히 주민들의 사회적 참여는 비공식적 사회적 통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더 쉽게 표현하면은 자, 집합 효율성 이론은 지역사회의 범죄 문제를 공공의 적으로 생각하는 거 알았지? 공공의 정보로 생각함으로써 자, 적극적으로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범죄 예방의 자, 열쇠가 된다, 키가 된다라고 보는 것을 바로 집합 효율성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번은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처론과 자, 그다음에 머튼의 긴장 이론, 디느갱의 아노미 이론. 자, 이렇게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 많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범죄학 교재에 많이 다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험생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4번 봅시다. 형집행법상 자, 수용자 교육과 작업 시간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를 물어봤습니다. 자, 역시 여러분들 개정된 내용이 반영이 됐고 자, 1번 봅시다. 수용자 일일 작업 시간은 휴식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휴식 시간 포함 제외. 그죠? 아까 가로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체크하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외부 교육기관에 통학하게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소장은 집행할 형기가 1년 남은 수용자도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1년 남은 아니잖아. 2년 이상. 그죠? 자, 그 다음에 19세 미만의 수용자의 일주의 작업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그 수용자가 신청하는 경우는 자, 여러분들 소년 수용자에 대한 뭐 단서 규정이나 이런 거는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역시 모두 다 적중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5번 봅시다. 낙인이론에 대한 설명, 낙인이론과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낙인이론에 있어서 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탄데바움의 악의극화. 탄데바움의 악의극화가 나오면은 악의 극화 생각하면 꼬리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베커의 사회적 지위로서의 일탈, 경력적 일탈이라고 해서 낙인에 있어서는 지위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거를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슈어의 자기 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은 사회적 낙인보다는 스스로가 일탈자로 규정함으로써 2차적 일탈에 이르는 것을 자, 슈어의 자기 관념으로부터의 일탈을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레버트의 사회적 낙인으로서의 일탈은 일시적, 1차적 일탈과 2차적 경력적 일탈로 구분되는 거. 이 경우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답은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악의 극화는 레버트야 탄데바움이야. 탄데바움이 되겠죠. 답은 금방 보실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지 지문 2개를 적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빠르게 1시간 정도 걸쳐갖고 총평과 함께 문제를 좀 봤는데 좀 더 세부적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기출 특강 때 이제 진행을 좀 하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을 준비하는 7급급 수험생님 모두 다 자, 법령을 중심으로 기본 개념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실 필요성이 있고 단순하게 단답형의 형태로서의 문항 출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중심의 형태의 문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법령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교정하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진행됐던 2월 26일 날 특강에서 전체 25문항이 모두 적중이 되었고 전체 여러분들 그냥 25문항이니까 4개씩 선택지 4개를 다 봤을 때 100문항 25문제 100개의 지문에서 자, 익힘장 특강에서만 62개가 그대로 적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법령 중심으로 기출을 듣고 그러면 2월 달에 제가 익힘장 특강으로 마무리 정리를 해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현장에 가서 시험을 보시게 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았고 잠시 시험이 끝난 지 이제 한 2,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화이팅하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